사실은 그 공중보건 의사를 그냥 바로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끌려간 건 아니고 제가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은경 과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신종플루는 금방 끝나는 바람에 이제 그 건강관리 서비스 유헬스라고 했던 어떤 그 전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관리한다는 그런 명목의 어떤 그 정책 사업을 이제 법안도 만들고 뭐 시범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그냥 군복무를 하는 거를 시작을 해서 그냥 해버린 게, 사무관 역할을 딱 해버린 게 저의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시작에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병원이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했던 거를 좀 민간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도 했다가 사실 망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똘끼 있는 친구는 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에서 헬스케어를 사업을 이제 확장할 때, 원래는 이제 의사가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공학 박사님들이나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영양사 뭐 그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의료원에 있는 선생님과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면 아무런 대화가 안 돼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양쪽의 언어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그게 저였었던 거라 뭐 통역관 역할 같이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그래도 우리가 애플과 샤오미랑 경쟁할 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벨트라는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제품화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벨트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벨트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측정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한테 갤럭시 S나 뭐 갤럭시 워치를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게 성공한 건 삼성페이였어요. 예. 우리는 실패하고 페이는 성공했던 거라 너무 슬퍼요. 사실 이게 페이도 뭐 전자기장 발생시키는 그 결제 그 센서 그거랑 MST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거랑 그 페이 뒤에 있는 서비스가 다 연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폰 쓴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걸 기대한 건데 삼성 헬스 때문에 삼성폰을 쓴다. 근데 삼성폰을 사니까 헬스는 따라왔는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제 그 원인들을 계속 찾아 나간 겁니다. 사실 복지부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었고, 공짜니까 예산이니까 그냥 했던 거고, 삼성전자에서도 그 결과는 참담했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더니 페이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다 같아요. 우리가 뭐 신용카드 안 쓰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니즈로 아주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되는 일인데, 헬스케어는 우리가 다 같이 그럼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아니냐. 맞는데 먹고 움직이고 자고 그 운동 영양 수면을 기본으로 깔아는 놨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들은 다 달랐던 거예요. 당뇨 환자의 먹고 마시고 자는 습관이 다를 거고, 불면증 환자의 먹고 마시고 자는 습관이 다를 거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가벼운 질환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질환의 영역에서 그것이 불편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이게 본인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낀다라는 그 문제의 정의가 사실 다 다른데, 그런 거 없이 삼성 헬스를 그냥 풀어버리니까 만보계만 쓰고 만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벨트에서도 똑같은 문제였고, 이런 기기들이나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날 것으로 측정해서 환자나 그 국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발전했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해야 결국은 그 정보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이겠구나. 어떻게 정의할까? 근데 그 같은 센서를 갖고 있더라도 다른 앱을 쓰는 거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앱들이 환자들의 어떤 질병과 상황에 맞춰서 잘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센서들을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앱이. 그래서 그 앱을 그럼 환자들한테 맞춰서 하나씩 전문적인 앱을 만들어 보자.
그게 사실 디지털 치료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걸 어떻게 믿나? 다 내가 만든 게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구의 잣대를 대고 그럼 믿어줘야 하는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어놓은 게 임상시험이나 식약처의 허가 같은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논의가 진전되면서 사실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지. 갑자기 막 디지털 치료제가 워낙에 단어가 멋있으니까 막 디지털도 멋있는데 치료제도 멋있으니까 야 멋있는 거다 라고 시작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그 히스토리 안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디지털 치료제를 위한 그 리소스로서 이제 다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해주셔야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더라도 제대로 기능할 거다. 네, 그것만큼은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설명드렸고, 저희 팀이 그래서 팀과 주주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슬라이드예요. 이게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Think like biotech, build like medtech, move like tech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 개발하듯이 생각하고, 의료기기 회사가 만들듯이 만들고, 테크 회사가 움직이듯이 움직여라. 디지털 치료제를 하기 위한 게, 이게 전기차를 삼성전자가 만들었어도 되고 현대차가 만들었어도 사실 되는 건데 테슬라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영양의 배합이 안 좋았던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너무 의사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 네, 근데 제약회사의 방식대로 우선은 기획을 해서 생각한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의료기기의 규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들이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만드는 게 의료기기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예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처럼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그냥 게임처럼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Move Like Tech이라고 할 때 지금 게임 회사를 좀 떠올리고, 삼성 스마일게이트 게임 회사입니다. 한화는 보험 회사고요, 한독은 제약 회사고요, 게임 회사고요. 그러니까 저희 주주 구성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저 회사들 회장님들한테 직접 투자 받으면서 그 조직의 역량까지 저희가 다 수혈을 받으면서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 팀도 저 자신이 이미 다 조금씩 맛보면서 그냥 한 거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 전문가 분들 앞에서야 의대는 제가 졸업만 갓한 거 정도밖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규제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배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배합을 강성직 개인으로서는 어디 가서 얘기할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저희 팀을 보강할 때 저희 멤버들 보시면은 저랑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를 한 경영대 졸업생이고, 저희 기술 책임자는 삼성전자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소프트웨어로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AI나 머신러닝이든 뭐든 문제가 생기면 저분한테 그냥 가던 사람인데 저희 회사를 모셨고, 저희 이유진 이사님은 연대 정신과 전문이신데 노바티스에서 CSO까지 하신 분.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로 사실은 제약회사 경험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좀 이렇게 오래 찾았는데, 그래도 딱 만나 뵀을 때 흔쾌히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했고요. 저희 세일즈 담당한 친구는 이제 벨트를 파는 쪽이에요. 저기는 좀 달라요. 디지털 치료제랑 다르지만 그래도 초기 멤버로서 이제 BMW나 이런 데서 남자한테 비싼 물건 좀 팔아본 사람이 우리 벨트도 팔자,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고, 김혜령 팀장 같은 경우는 GE 헬스케어 의료기기 회사에서 이제 경험도 있고 한데, 저쪽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또 제약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준 부회장님이라고 제약업계 오래 계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데 거기에
따님이고 그래서 워낙에 그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거랑 데니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약사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약대를 나오는 친구인데 그 아마존에 인수된 필팩이라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저를 만났을 때는 페어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얘기하다가 페어라는 회사가 너무 재밌다고 저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페어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페어 테라퓨틱스의 그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를 담당하는 페어의 직원이었다가 어느 순간 페어는 이제 다 큰 회사고 웰트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려고 시작한 회사니까 본인이 여기 와서 성장하는 게 더 빠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도 이제 저희 회사로 와서 페어를 담당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멤버들을 딱 갖춰놓고 나니까 이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가만히 얘기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임원과 노버티스의 임원이 그냥 편견 없이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삼성전자의 임원과 뭐 현대차의 임원이 편견 없이 얘기하면 전기차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러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절대 다른 회사에서는 그 그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사가 만사라 팀을 보는데, 그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치료기기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뭐 그 어떤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와 학문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사실 그게 제품에 그 오롯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를 얼마 동안 해왔는데 내 말대로 그냥 만드시오 그러면은 업체는 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만들어야겠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봐도 조금은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약간 뮤추얼한 채널이 좀 존재한다든지 할 필요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례로 어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어떤 회사랑 당뇨 관리하는 앱을 만드셨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그 당뇨 환자겠죠? 앱에 들어오기 온보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페이지가 넘어가고 나서 그 사람이 환자가 들어오면 좋겠다 앱에, 서비스에. 그래가지고 120개 질문을 주셨대요. 업체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120개는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뭐 대안이 없으니까 했대요. 그래서 그 앱을 결국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이따가 실명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 앱이 누가 쓰겠습니까? 네.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저희 조직도가 사실 애플의 조직도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삼성에 있을 때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조직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제품을 만들지? 사실 제품 자체는 전 조직도랑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말 잘 나가는 상무님, 전무님, 스타예요, 스타 플레이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삼성에 만드는 어떤 제품의 마케팅에도 전면에 있고, 뭐 키노트 스피치 할 때도 나가서 발표를 하고 이럽니다. 근데 당장이라도 내일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나가실 것 같은 상무님, 이런 분들은 삼성 제품에 들어가 보면 막 더보기 있어요. 설정 누르고 막 기타 기능 눌러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런데 그분이 개발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제품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조직도를 반영하고 있구나. 네. 그 조직도부터 사실 잘 정비를 해놨을 때 그 제품 자체도 로버스트하게 어떤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만들어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고객들에게 애플은 도대체 어떤 조직도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거 극비예요. 사실 모든 회사의 극비고, 저도 이거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좀 저희 CEO한테 좀 미안한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라고 이게 완성형이라고는 또 말 못하겠어서 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사이클이라고 화살표를 그어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
아까 플래닝이라고 하면 그 GE 헬스케어에서 왔다고 하는 의료기기 그 친구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유명했던 그 소프트웨어 그분이고요. 클리니컬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정신과 노바티스 선생님. 커머셜이라고 하면 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BMW에서 온 그 친구를 주변으로 해서 뭐 저나 뭐 협력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다 갖춰져야 결국은 프로덕트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전체를 오버사이트 하는 거,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건 이제 오퍼레이션의 역할일 겁니다. 재무적인 부분, 뭐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임상 단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기획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랑 레이어를 좀 나누는 거고요. 이 인력들이 저희는 그래도 다 있어요.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센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비워놔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어거지로 그 사람한테 맡기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왔는데, 학교라면 사실 요 두 정도의 블락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있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한테. 프로덕트 플래닝,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랑 좀 다르지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원천 기술, 이런 어떤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있고, 학회에서 얘기하는 뭐 혹은 내가 연구한, 내가 저술한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그 서비스가 사실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있는지가 체크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어차피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얘기할 때 충분히 그 임상 시험이나 여러 가지 향후에 뭐 수가 받는 영역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지를 보면 그거예요. 그 다음 블럭이 넘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앱이 개발돼야 되고, 이 서비스 디자인한 걸 가지고 이제 앱에 반영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나와야 되고, 퀄리티 어라이먼트,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면 임상으로 넘어가죠. 임상시험 승인 계획을 짜고,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짜고, 연구자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용 임상에 준하는 거로 GMP나 이런 절차들이나 그 과정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PI가 다시 이제 등장하죠. Principal Investigator가 뭐 멀티센터 스터디를 하더라도 저 원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임상시험 센터의 그 사이트는 이제 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카데믹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프로덕트 개발한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환자 모집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재반 여건들을 좀 봐주시는 거고, 결국은 뒤에서 다시 데이터에 대한 부분, 퀄리티에 대한 부분 챙겨야 되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비로소 이런 Government Affair, RA, 이 Regulatory Affair, 그래서 규제에 대한 영역들을 챙기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게 뭐 OTC든, 그러니까 일반의 약품처럼 팔든 아니면 전문의 약품처럼 그 처방 기반으로 팔든 이제 팔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커머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또 제약회사들 찾아와가지고 뭐 선생님은 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제약회사에서 딱 저 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별거 하는 거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도 이게 제품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팀인 거고, 근데 앞단에 이런 그 사이언티픽한 어떤 준비가 완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커머셜 자체는 그냥 사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완성됐을 때 공격력을 발휘하는 팀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글로벌로 갈 수도 있고 국내에만 갇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글로벌로 갈 건데 저거를 국내 수준에 맞춰서 개발한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글로벌로 팔려고 억지 부리면 안 되고요. 네. 국내에서만 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최고의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매 단계를 온 힘을 다해서 넘어가서 글로벌 수준에만 맞춰놓고 국내에서만 팔고 있어도 낭비죠.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디벨롭먼트에 대한 각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그냥 학문적으로 관심 있고 이게 충분히 현장에서 필요하고 환자에게 필요하고 의사들이 쓸 거다
라는 어떤 그냥 추상적인 직관적인 그것을 좀 그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리서치들은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블럭들을 다른 쪽에도 계속 제공을 해요. 저희 팀 자체가 그래도 퀄리티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병원 교수님들이랑도 그 뭐 난임 환자, 뭐 이렇게 그 산후 우울증 환자, 뭐 이런 쪽 한번 해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랑,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런 좋은 어떤 그 기획이나 현장에서에 대한 필요나 이런 것들도 뭐 우선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것만 갖고 들어갈 테니 나머지는 웰트 거를 같이 써서 좀 해볼 수 없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 어차피 제약회사들도 그 초기에 그 원천 물질 개발만 하는 회사가 있고 마지막에 그 로컬에서 세일즈만 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고, NRDO라고 해서 아예 중간 단계 그냥 개주 역할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그 명시적인 어떤 단계들을 그 구분지어가지고 그 단계별로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특정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자체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그 당연히 이거 전체 리소스를 다 드리고 와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잡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라 사실 그 국립정신건강센터랑 얘기를 한 것도 이걸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복지부가 모르는데 우리끼리 해서 나중에 야, 너네가 모르는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2년간의 고생을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 사정이 거거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한 배를 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지부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의지치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때부터 이제 히스토리가 찍혀서 복지부와 함께 이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밟아 나간 거고, 이거는 너희들이 한 거지 우리 혼자 한 게 아니다, 같이 한 거다 라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뭐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위에 이후에 뭐 건보공단에 대한 부분이나 뭐 식약처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 구실도 있는 거라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진 한 장 해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다 한 거지만 우리가 한 거에 숟가락 얹으시라고 오히려 제가 문을 열어드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필요한 일이니까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이제 제약회사도 들어온 거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 많잖아요. 제약회사들이 서로의 어떤 경쟁도 있고, 뭐 그들도 결국은 새로운 그 시장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 항상 숙제를 안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내부에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또 안 되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바깥에 좀 좋은 팀이 있으면 그 팀이랑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고, 뭐 그 저희와 함께 하던 뭐 나중에 뭐 저희가 인수당할 수도 있고요. 모르죠. 또 세상이 바뀌어서 저희가 역으로 인수해버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주종 관계, 뭐 상하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각자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모인 협력의 관계들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왜냐면 그 아까도 보셨지만 게임이나 뭐 보험사나 저희한테 이미 투자를 했지만 저는 제약까지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냥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 저도 의사고, 저희 팀 괜찮고, 삼성전자 출신의 회사인데, 뭐 저희랑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도 뭐 연대 교수님들이면 국내에서는 뭐 그럴 듯하죠. 쟤네들이 거짓말 하겠어? 라고 하지만 보험사를 가면 그거 우리가 돈 꼭 주고 써야 되나? 그냥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외국 가잖아요? 그럼 하버드 유니버시티 나오는데 연세 뭐가 연세 유니버시티 무슨 회사 학교냐? 사실 뭐 아니 농담인데 솔직히 그들이 노는 그룹에 가면 뭐 저희가 또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해내야 되는 어떤 그 사이언티픽한 것들을 아무리 들고 가도 사실은 그 디지털 치료제로서 정확하게 그 정의되는 그 지점, 그 신뢰를 쌓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그 규제의 어떤 그 정부가 인정하는 그 영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저 여기 갔을 때 딱 그 대접 받았어요. 너네 무슨 회사냐고, 연대 무슨 학교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나라가 그런 건데 그 뭐 필립스, 뭐 삼성이 차라리 유명합니다. 근데 뭐 노vartis, 뭐 바이엘, 뭐 베링거 잉겔하임, 사노피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판을 벌렸더라고요. DTA라고 그 디지털 치료제 협회를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을 딱 짜요. 그리고 그 디지털 기술을 이제 제약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독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고. 근데 저 그 랭귀지를 이해하려고 막 들어가면서도 계속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너는 우리랑 끼는 애들이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까놓고 말하면 로비 단체, 각 나라별로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어떤 식약처와 FDA와 뭐 유럽의 EMA와 우리가 되게 사이언스 숭고한 어떤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어떤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것에 대한 허가를 준다고 생각하죠. 상당히 고도의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을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냥 그 자체로 과학이지만 그것을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 작용하는 어떤 정치적 다이내믹을 이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규제기관들을 이제 environment shaping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환경을 세팅한다. 그것을 세팅하고 있는데 그 세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좀 이렇게 뭐 다 같이 뭐 공공연하게 할 일은 아니니까 딱 저렇게 그룹을 짜놓은 와중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데니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크레디빌리티들은 다 집어넣어서 삼성전자 지원 자격도 받으면서 처음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회원사 별로 없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속 저희가 레퍼런스 잡으면서 한국 회사들은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얘네들이 실제로 시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약 생각하시면 돼요. 한약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사실 먹으면 낫는 거고 약이에요. 근데 다만 걔네들은 이 그룹에 못 낀 거죠. 그냥 각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 스승님한테 물려받은 어떤 비급을 계속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만 축적하면서 그냥 에비던스를 쌓아놓은 거지 서로 막 니꺼 내꺼 섞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 학파와 이 학파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구성한다. 그걸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한다. 그걸 바탕으로 정부가 인증한다. 그 모든 프로세스가 그냥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선생님이 이거에 용하다더라 라는 소문만 갖고 가서 약을 받는 그 세상이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 같은 말로 정치 그 그룹 자체를 운영하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도 이제 설득하기 힘든 학문이 돼버린 것 같고 이들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그 학회도 후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이런 게 보여요. 얘네들이 다 그려놨어요. 각 국가별로 디지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고 누가 무슨 작업하고 있고 이거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거 말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가 유럽에다가 퍼뜨릴게
유럽에서도 먹혔어? 그럼 일본으로 가져갈게. 국가들을 약간 갖고 놉니다. 약간. 예. 이게 뭐 어디서도 한대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 소식을 만들어서 계속 한 바퀴를 회람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도 그 역할을 자처했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디지털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은 비슷하게 이제 있는 거고, 이 기술들을 어떻게 규제로서 이제 소화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쉐이핑한 걸 거기다 보고해요. 그 공유를 해요. 보고한다기보다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워낙에 작아서 사실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존재를 그 의미를 입증할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나마 있는 건 이제 삼성이 있는 나라다. 디지털 강국이다. 그런 거죠. 사실 세포 치료, 우리나라에서 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스탠다드, 첫 번째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게 글로벌로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완전히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저희가 어떤 기술로서 우리가 와이브로 예전에 확산시킨다고 했다가 CDMA한테 밀리고 5G LTE한테 밀리고 했던 것처럼 어떤 표준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리더십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결국은 영미권에서 시작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니치를 찾는다고 하면 디지털로서 거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공유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식약처가 번역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식약처의 공식 번역이 저희 번역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나라에 먹인 거죠. 그랬더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디지털에 대한 부분,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세하고 더 고민의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오히려 우리의 표준이 조금 더 먹힐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의료기기라고 하는 그 영역인데, 그 규제기관들이 이미 있는 거를 바꾸려고 하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다른 규제기관이나 다른 나라들도 바뀌려고 하는 그 근간은 뭐냐면, 이게 그냥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거면 그냥 미국 거 갖다 쓰고 유럽 거 갖다 쓰면 되는데 서로 다 없으니까, 미래니까 이제 앞으로 생길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기존에 의료기기라고 하면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기기였는데, 이런 비의료기기를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니 웰니스 기기니 조금씩 다뤄왔거든요. 규제기관에서. 그래 이것도 건강 다루는 거니까 빡빡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프로세스는 만들어 볼게. 근데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게 왜 있어야 되지? 이 정도의 그냥 고민만 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애플이 이 소프트웨어 하나 깔아가지고 앞에서 봤던 진단기기를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 이거 어떡하지? 이거예요. 딱 규제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심전도는 심전도로 했고 워치는 워치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워치가 심전도가 되냐는 거죠. 그렇다고 워치를 심전도에 끼워 넣자고 하니까 투머치예요. 그러면 워치 입장에서는 앱 지워버리면 된다. 앱 지우고 워치로 허가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출시되고 나서 앱 하나 깔았더니 심전도가 돼요. 어떡하나.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 이게 되게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였던 어떤 하드웨어의 세계가 소프트웨어 세계로 들어가면서 다른 산업도 엄청난 변화들을 겪었는데, 의료기기조차 그런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이런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고 의료 인공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되게 멋있어 이런데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소프트웨어 진단기기죠. 네. 소프트웨어로 진단을 뭐 하든 보조하든 뭐 이런 거였던 건데, 진단을 했으면 당연하게 이 사분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비어있는 화면은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뭔지 잘 정의가 안 되다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가, 치료기기라는 단어가 이제 이 사분면에 정확하게 꽂힌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받아낸 어떤 회사가 페어가 된 거죠. 근데 페어에 그 이사회에 노바티스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볼브해서 키워낸 게 노바티스예요. 페어는 그냥 벤처 기업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는 영역이 결국은 이제 등장하고 있고, 다른 영역 한번 볼게요. 이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핸들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를 생각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는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전기차고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인데, 테슬라 때문에 자꾸 두 개가 같은 걸로 혼동하시는데 굳이 전기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기차는 그냥 저 파워트레인의 문제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타던 차가 갑자기 센서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단해서 핸들을 돌려줘요. 바뀐 건 뭐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력은 이미 느끼시잖아요. 그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정확히 그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잘못한 건데, 좋다고 썼는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것들은 개발할 때부터 사실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규제기관들도 되게 신경 쓰고 있고.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트레일러를 구름으로 인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구름이라고 보일 리도 없지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열심히 센서를 수집했는데 허여멀건한 게 있으니까 이거 구름이구나, 와 하늘이 맑구나, 가자. 그래서 트레일러에 박아서 자기 주인을 그냥 죽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의료기기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우리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다뤄야 되는 어떤 그 상황으로서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거라고 봐요. 이게 그 결국은 두 가지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내고 고쳐낸 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문제를 안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그걸 찾아갔더니 트레일러를 구름으로 인지했구나. 그 문제를 찾아냈고, 그거를 그럼 우리가 별도로 가져다가 트럭을 더 학습시켜가지고, 트럭 이미지를 학습시켜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사상자가 안 나오면 돼요. 네. 두 번째 사상자가 나오도록 계속 냅두면 아마 식약처고 여기는 국토부겠죠? 난리 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FDA가 움직인 게 프리서티피케이션인데, 이 프리서티피케이션을 보시면 그 FDA가 만드는 규제예요. 네. 첫 번째는 그 환자의 안전,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그리고 clinical responsibility, 그리고 cyber security, 그리고 되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전향적인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FDA가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를 다루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로. 원래는 안전성, 유효성만 봤는데 갑자기 사이버 시큐리티랑 프로액티브 컬처까지 본다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팀을 본다는 거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은 제품이 나오면 그 우리가 의료기기 허가나 약품 허가를 내지, 그 허가를 받을 때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인증을 하진 않거든요. 별로. 근데 그 만든 팀, 아까 저희 조직도 그걸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하는 애들인지. 그냥 뒷구멍에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섞어가지고 됐습니다, 문제 없죠, 팔면 되죠. 당연히 문제 없죠. 물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 효과가 있으면은 사이드 이펙트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Organization Level Analysis, 그래서 팀을 본다는 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고, 그 팀이 제품과 함께 이제 실사를 당하면서 그 FDA의 어떤 기준들을 계속 조임을 다 당하면서 리얼월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우선 만들어 놓고 허가 받았으니까 대충 파는 애들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거랑 별개로 실제로 허가 이후에도 계속 그것들을 관리해내면서 잘 할 수 있는 애들인지. 그래서 저 노란색 팀한테 다시 반영이 되고 그 팀이 만들어낸 다음 제품에도 영향을 미쳐요. 혹은 그 팀이 소프트웨어 이제 말하려는 거 업데이트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허가 기준에 맞추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코딩 하나 바꾸면 임상 다시 해야 되거든요. 디지털 치료제가, 디지털 치료기기가.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도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약에서 조성이 조금 달라진 건데 버튼 색깔을 초록색에서 뭐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정록생명 환자들이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임상 다시 하세요. 뭐 진짜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싸우자는 얘기고, 그거를 좀 덜 싸우기 위해서 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FDA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올 겁니다. 시약처도 딱 그래서 불러요. 정확한 시점에. 디지털 치료기기란 뭡니까? 작년에 김재진 교수님이랑 한덕균 교수님이랑 뭐 저랑 몇 명 이제 회사 이렇게 들어가서 그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 작업할 때 그냥 좀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저 FDA와 DTA에서 나오는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그 안에서 정말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또 하면 좋지 않냐, 이건 빼도 되지 않냐, 뭘 넣자 빼자, 뭐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있고 막 자기가 하는 연구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말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한 건 미국이 이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였거든요. 실제로 쉐이핑이 그렇게 된 거고, 그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미국 갈 때도 사실은 좀 부침이 덜할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만의 어떤 갈라파고스는 의미가 없을 거라. 그래서 요 세 가지고요. 소프트웨어, 독립성 소프트웨어인가, MC 스퀘어도 디지털 치료제 아니냐고. 네, 공부를 막 잘하게 하는데 뚜뚜뚜뚜 하는데 그거 쓰면 이거 디지털 치료제일 거라고.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선은 소프트웨어인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뭐 이렇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무형이라고 해도 어떤 기기에서든 소프트웨어는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기기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범용의 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용이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그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설치와 삭제가 자유로운 그런 기기에 이제 독립적으로 깔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면서 인디케이션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식약처의 어떤 그 기준은 인디케이션이 있죠. 임상 시험할 때 어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랑 똑같은 건데,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그 지점, 질병이 진단이 안 되는 코드가 없거나 치료가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어루만지는 이런 이상한거나, 환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건강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면, 정확히 얘기하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볼 의무는 없다. 그냥 공산품을 팔면 되니까 그런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이제 품목이 분류가 되고, 그 품목 안에서 이제 별도의 어떤 임상 검증 프로세스들을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데이터 가져와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데이터 가져와라,
거 가지고서 이제 허가하고 변경 심사 같은 것들도 그 뒤에 계속 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맞고요. 환자분 뒤에 정의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거꾸로 해볼게요. 의학적 근거는 딱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저희 제품하는 개발하는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상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시행하길 권고한다는 내용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이런 개념들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의 목적을 달성한 그 근거들은 많잖아요. 있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게 누구만의 기술은 아니고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의학적 지식이지만 어쨌든 의학적 근거로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오케이. 그래서 선행 디지털 치료기기도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너무 유명한 두 회사인데 하여튼, 그래서 슬립비오랑 썸리스트, 이 두 개가 다르죠. 영국이고 미국인데 여기는 수가를 영국 체계에 맞춰서 그냥 다 사서 영국이 전 국민한테 쓰도록 뿌려버린 스타일이고, 썸리스트는 그냥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수가는 니네들이 알아서 팔든지 말든지 딴 데 가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지금 수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의료와 영국 의료에 거의 비슷한 어떤 제품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희가 우선 만들어 보면서 가겠다. 근데 얘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이거는 같아야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수면 위생, 수면 제한, 그 모듈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저희가 막 해킹도 하고 막 영국인 미국인 섭외해서 처방도 받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를 좀 했어요. 네, 실제로 남의 제품을 좀 보려고.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저희 머릿속에서 상상 속의 혜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남이 한 건 우선 다 보자. 그래서 본 거고, 그것들을 좀 봤더니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 한계라는 게 그래도 어떤 개발 전략상에서 하나의 어떤 저희의 어떤 엣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디지털에 대한 부분,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단단해요. 얘네들 따라가기도 벅차요. 얘네들은 막 하버드 막 논문 가지고 오고 옥스퍼드 논문 가지고 오는데, 야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논문을 좀 같이 쓰자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어차피 임상에 투입하는 제품의 그 태를 보면 허접합니다. 디지털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수준이나 기술의 어떤 환경 여건이 우리나라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 자체가 어떤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수면 일기 자체를 그냥 매일 작성해야 되는, 수동으로 계속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치료를 그냥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윽박질러서 환자한테 막 하라고 시키면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환자들이 움직이진 못할 거라는 거가 서비스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 치료 모듈, 불면증 이미 솔루션으로 한번 적용해봤던 개념들, 그거 관련된 특허, 연구 성과, 그런 것들을 최소한 국내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들 다 찾아서 그것들을 저희가 다 인수했어요. 이 특허 쓰신 교수님들도 좀 벌었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싸다고 샀어요. 네,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치 있게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어떤 성과가 있고, 근데 그 제품이 경쟁 제품과 경쟁할 때 우리 제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특허 포인트들이 방어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저 제품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연구 결과랑 특허랑 다 라이센스를 맺든 로열티를 갖고 오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교수님이랑 나누는 것도 있어요. 저희 매출의 몇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이 논문들
세브란스에서 이은 교수님이랑 이렇게 썼던 논문들 뭐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 근거를 삼아서 이제 식약처한테 보여줬던 거고, 이게 이미 그 환자들을, 그러니까 건강자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테스트했던 그 앱이에요.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무료. 그래서 사실상 국립정신건강센터 앱이에요. 이거 세브란스 이은 교수님이랑 저기 팀이 만들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름을 박아가지고 나간 불면증 치료한다고 하는 소정의 어떤 CBT 맞박이 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본 거죠. 다 이게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이 내용을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최선인가? 이런 고민. 그래서 그 디자인하는 원본 파일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이제 인수 받아서 외주 개발사를 통해서 해줬겠죠. 그때는 뭐 이은 교수님이 이걸 갖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발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개발사가 개발한 내용들, UI UX 플로우, 그 소프트웨어 자체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다루는 것 자체는 저희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설계도를 봐서 다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하기 위한 이제 해체 작업을 한 거고요. 조립을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은 한 이 정도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앱 안에 우리가 반영돼야 될 요소들, 그것들을 아까 좀 다 경쟁 앱들 대비 조금 이제 그 저희가 더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요 수면 일기 작성, 센서 활용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다 반영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앱의 기본적인 뭐 화면들인데 좀 다르죠? 썸리스트, 슬리피오, 그리고 아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불면증 치료한다고 하는 거과 저희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양상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굳이 따지면 그런 걸 거예요. 그냥 약이 같은 성분의 약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합 제제로 하루에 2알 먹어야 될 걸 그냥 합쳐놓은 약도 있고요. 혹은 뭐 주사로 놓는 거를 그냥 편하게 해서 뭐 그 먹는 약으로 피효 제제로 만드는 약도 있고요. 환자들한테 그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환자들이 뭐 하루에 3알 먹을 거 1알만 먹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더 사용 편의를 개선시키면서 약효 자체를 어지헤런스나 그 약물에 대한 어떤 수능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선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저희도 디지털 치료제 관점에서 거기에 이걸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아까 그 웰즈업체에서 개발한 그 기본적인 어떤 설계도는 사실 되게 원시적인 설계도예요. 그냥 그 설계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그냥 PPT로 한 200장 나오거든요. 설계도가 웬만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뭐 페이지당 뭐 자꾸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게 이제 개발자한테 넘어가서 개발자는 그걸 받아서 하던 식의 방식이 아주 옛날의 방식인데, 그 방식에 이제 의료기기 개발하는 방법론을 더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거니까 뭐 의료기기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조금 이렇게 같이 버무렸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결국 이럴 거예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그냥 그 각각의 어떤 기능 요소와 펑션별로 충분히 우리가 의도한 어떤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개발 방법론으로서 작게도 돌리고 크게도 돌리고 계속 이게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개발 방법은.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툴들이 있어요. 개발팀이랑 식약처 문서를 작성하는 팀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 둘이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개발팀은 개발하느라 바쁘고 식약처에 문서 제출하기 위한 팀은 자기들이 문서 쓰는 거에 바쁘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한 깊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게임 개발하는 거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팀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뭐 컨플루언스, 지라 저희가 쓰는 그 개발 툴들을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이런 링크들을 누르면 이제 코드가 탁탁탁 나와요. 이 코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기능 요소가 부여돼서 나온 거고 그게 한번 돌려봤더니 문제없이 돌아가는 상태로 여기서 커밋이 된 거고 그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각처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와 일치하는 아까 그 테슬라에서 그 구름으로 트레이더를 잘못 인지해서 사람이 죽은 그 상황이 나타났으면 시각처는 당연히 그러겠죠. 왜 죽은 거야? 그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저기 버그 좀 잡고 뭐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한 명 더 죽어요. 고쳤다며 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디지털 치료제 끝나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그 회사는 끝나요. 그걸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뒤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아직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시장 초기라서 하나만 나와라 뭐라도 있어야지 이게 언제든 되겠지요. 뭐 이러지만 이게 건강자들을 상대로 뭐 만보게 만드는 거라면은 만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뭐 불행한 일은 올 수 있지만 근데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치료에 대한 계획이나 그 사람이 먹는 약에 대한 뭐 어떤 지도나 그 약물의 어떤 용량 조절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심지어 그 정도 수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 페어 테라피릭스 특허 리스트 다 숨겨져 있거든요. 걔네들이 진짜 꽁꽁꽁꽁 숨겨놔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삼성전자를 끌어들여서 페어한테 투자하겠다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삼성이 페어한테 투자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페어 자료를 삼성벤처투자가 다 받아온 거예요. 받아서 실사를 한 거예요. 그 실사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결국은 확인했거든요. 얘네들이 특허 검색해도 안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조짜리 회사가 얘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1조짜리 그 밸류를 인정받았는데 이게 뭐 특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특허 뭘 갖고 있길래 얘네들이 이러나? 했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엣지는 딱 이런 지점에 다 걸려 있어요. 특허가. 그래서 약물 용량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다 걸려 있어요. 그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아까 불면증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잠자는 습관 센서로 측정해서 그 사람한테 수면 제한 치료하고 그 사람이 뭐 잘 자면 다행이고 수면제 먹든지 말든지 커피 마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파킨슨 막 손을 떠는데 쩔뚝쩔뚝 걷는데 레보도파를 처방받는데 그게 테라피우틱 인덱스 윈도우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때 그냥 monthly 뭐 bi-monthly 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얼마씩 먹고 가라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깍둑깍둑 그 어저스트먼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를 하면 마이크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 파킨슨 환자의 온오프를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영역에서 레보도파 한번 뻥 나가지고 한 3알 먹으라고 나가봐요. 혼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그런 상황들 거기에 페어 특허는 다 걸려 있고 제약회사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영역들을 리얼월드 에비던스로서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고영역에 페어의 엣지가 다 꽂혀 있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느 순간 등장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만드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앱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앱이야 개발자가 한 달 그냥 밤새면 만드는 게 앱이야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그냥 의사의 저기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딱 디지털 치료제 만들었다가 아니라 뒤에서 결국 이 실제 저희가 쓰는 화면들 캡처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결국은 식약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봐요. 리스크를
충분히 계속 낮춰가고 있는가. 그래서 변경을 할 때도 리스크가 높아지진 않는가? 그렇다면 변경해도 된다. 이것을 계속 이제 따지고 들어가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미션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 심평원은 에피커시를 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에 따라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우선 효과가 있냐고 이걸 계속 묻는 거라, 그 수가를 책정할 때 저는 사실 심평원이랑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수가 조금만 주시라고,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시라고. 안 주진 말고 공짜는 없으니까 제로는 아닌데 심평원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본인들이 편하다라고 하는 수가를 그냥 주셔도 그냥 그건 받아들이겠다. 예, 저희도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그런 에비던스들이 쌓이는데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가만 냅둘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나아진 것에 대한 건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것만 좀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되면 카카오톡도 보면은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시킨 거거든요. 빨라지기도 하고 기능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더 쓰기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심평원 입장에서 그 있거든요. 기존에 어떤 약이 있는데 새로운 약이 나와요. 이 약이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미 알려졌어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니까. 그럼 수가를 좀 더 주는 그 가산수가 매기는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거 차례를 좀 적용해달라고. 그거는 이제 경쟁약과 내약의 문제지만 이거는 나와 나의 경쟁이다. 과거의 나와 그걸 업데이트해서 개선시킨 나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수가들 책정할 때 그런 것을 해달라. 근데 얼마나 나아졌냐, 뭐가 나아졌냐, 진짜 나아진 거냐 알려면 사실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량화 시켜줘야죠. 나아진 것 같은 느낌 가지고선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개발이 끝나요. 개발이 끝나면 개발한 거를 이제 임상을 해야죠. 클리니컬 디벨롭먼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거는 사실 식약처의 기본적인 어떤 허들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 의뢰 같은 거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사실 허가 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사후의 임상, 사후의 어떤 검증,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영역인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도장 찍어서 밀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임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어떤 의료기기 제약 회사들이 이 임상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니까요. 근데 제약 산업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그냥 경량화 시켜서 가져오면 디지털 치료제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빵빵으로 구멍 뚫어놓은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대조군을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대조군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임상은 큰 틀은 잡히잖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불면증 환자, 그 중에 익스클루전 몇 개 제외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그냥 기존의 어떤 연구들을 참고해서 파워 계산까지 해서 어떤 지표를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건데,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대조군 설정이었어요. 대조군이 실험군은 좋죠. 그냥 우리가 한 걸 주는 군이니까. 대조군을 그럼 웨이트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깔아놓을 거냐, 아니면 기존 치료법,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그냥 의사가 30분 붙어가지고 꼬잘미잘 얘기해주는 그 인지행동 치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하는 그 분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환자들이 불면증 하나 치료하겠다고 와서 의사 말을 듣고 가게 하는 그걸 해줘야 되냐?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평원은 기존 치료보다 경제적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대조군을 기존 치료로 놓으라 그래요. 근데 식약처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냥 대조군의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델타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식약처만 넘자. 심평원은 나중에 좀 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샤워맵이라는 거를 이제 대조군으로 결국은 설정을 했는데 이제 9월에 들어가요. 근데 그 샤워맵은 쉽게 말하면은 저겁니다. 플라시보. 그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능적 요소들을 넉아웃 시킨 앱이에요. 더블 블라인드라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중간에 환자가 액세스 코드를 넣고 앱으로 진입할 때 랜덤리 분기점을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CBT 컨텐츠, 뭐 수면 제한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컨텐츠는 컨텐츠인데 CBT까지는 아니고 뭔가 수면 관련 어떤 건강 컨텐츠 같은 거 혹은 뭐 그거 외에도 뭐 식이나 뭐 다이어트 같은 컨텐츠들 이런 거 좀 나오고 수면 제한 치료를 했을 때 그 TIB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타임 인베드 뭐 아까 저기 수면 일기 썼을 때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언제 수면에 입면해야 되고 언제 일어나기를 권장하고 그 수면에 대한 가이드를 계속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환자한테 그냥 서제션을 해주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입력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두 개를 나눠서 이제 그 인터벤션을 넣은 군과 인터벤션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라고 저희가 설정한 군을 샤함으로 대조군을 세웠습니다.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뭐 어떡해요. 몇억 날리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TA 군을 하나 더 넣으시는 건 왜 생각 안 하세요? 트리플 암으로요? 그렇지. 그 임상 자체를 좀 빠르게 끝내려고요. 싸고 빠르게. 이게 첫 그거라 시각처 입장에서도 좀 조기의 성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현재로서. 좀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하게 아카데믹하게 좀 더 로버스트한 어떤 디자인을 하고 막 N수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구멍 뚫어놓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몇백 명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환자 모집 하다가 이제 하세월이면 이건 뭐 시작한다고 해놓고 식약처한테 뭐 계속 희망 고문하는 꼴밖에 안 돼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제도를 만들자마자 그 제도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사례들이 이제 몇 개가 등장해줘야 본인들도 이제 그 제도를 만든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좀 올해 안에 좀 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에 우리가 가이드라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실패할 리스크랑 계속 계산을 좀 해서 그냥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군사를 좀 빼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추가 스터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AU라고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심평원이 요구한 부분이라. 근데 트리트먼트에서 usually 그 페이스 투 페이스 CBT인지 아니면 3분 진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주 유절 CBT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페이스 CBT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CBT를 하든지 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블 블라인드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칙상으로 그런데 저도 약간 뜨악한 게 작년 기준으로 세브란스 병원 수면 클리닉에 8명이 페이스 투 페이스 CBT를 받았대요. 이은 교수님 클리닉에. 그래서 세브란스만의 문제인지 한림대도 비슷하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저희가 TAU 넣을 때 좀 이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TAU는 어쨌든 이번에 못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펼쳐놓은 거고 이제 팔로우업 하는 것까지 하면 12주 취업 관찰하는 거고요. 요 모델로 우선은 그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들어가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번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례라고 해서 아까 그 FDA의 그 프리서티피케이션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이게 그 조직의 어떤
보시면은 저기 뭐 조직 인력 제품 개발 그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필요한 자료 제조 인증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조직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인증 속도는 조금 이제 빠르게 가도록.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뭐 다짜고짜 다 그냥 시장에다가 한번 팔아보라고 허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를 충분히 식약처와의 그 레벨을 높여놓는지에 따라 혁신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명시적인 표현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디지털 치료제가 의사들이 사실은 의학 서적에 아주 그냥 단단한 지식들 그냥 계속 거르고 걸러서 정말 정론에 가까운 그 지식들을 사실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도로로 나가죠. 그러면은 이런 환자도 만나고 저런 환자도 만나고, 초짜 의사는 야 이거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러면서 가지만, 좀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은 그래 뭐 저번에 그렇게 갔는데 이 경험적으로 이러니까 또 이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환자를 태우고 치료를 향해서 가는 건데, 사실 거기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 데이터가 그냥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서 붙은 거죠. 저거는 사실 디지털 CBT랑 같을 거라고 봐요. 그냥 말로 하나, 디지털로 하나. 근데 그 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 예를 들면 교통 정보나 뭐 그 사람의 GPS나 뭐 과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양상일 텐데, 그 환자가 차고 있는 센서, 뭐 웨어러블, 혹은 막 지금 그런 거 보거든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 기상청 데이터 가져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어도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데이터를 병렬로 같이 수집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서카디안 리듬이 날 밟고 쨍한 날 사람이 더 이제 어라우징 되고 밤에 또 이제 푹 잠드는지 뭐 이런 것들 보기 위한 거고, 커피 결제하는 문자 날라오는지 그런 것도 봐요. 이 사람이 뭐 계속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6시에 저녁 먹고 자꾸 스타벅스 결제 문자가 날라오네. 그런 거. 그리고 데일리 액티비티 그런 것도 합니다. 뭐 주간 활동량에 따라서 밤에 또 약간 본인이 더 딥하게 슬립을 잘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 단순히 그 수면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뭐 코 고는 거, 뭐 뒤척이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웨어러블로 하잖아요. HRV 뭐 그런 것만 볼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그 바깥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 몇 개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그 데이터 열람을 쫙 펼쳐서 삼성전자한테 그 접속 권한까지 받아서 어떤 부분들은 그 데이터 이제 임상할 때 사실 뒤로 안 보이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 ECRF에는 같이 이제 적어 놓으려고요. CRO까지, 그러니까 임상 시험 데이터로서 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루는 어떤 DB 안에는 그 데이터를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딱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헬스케어, 병원 차트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딱 가는 순간, 그러니까 폐허를 이기려면 그 치료제에 능한 애들과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장기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사실 코로나에서 역학조사 할 때도 이번에 그 동선 추적한다고 뭐 기지국 접속 내역 해가지고 광화문부대 어떤 사람들 30분 동안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 뭐 문자 쫙 보내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결제 내역 같은 거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결제하고 어떻게 동선을 했고 그 시간에 그 결제 시간에 그 확진자랑 같이 있었는지 뭐 이런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크리피하거든요. 저기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솔직히 그냥 들으면서도.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디지털 치료제라고 봐요. 이게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한다고 민간 사찰하는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지도 데이터는 그냥 CBT는 제공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동의한다는 허락하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지도 위에 덧입혀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해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치료, 그 사람한테 더 맞는 어떤 치료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양할 수 있죠. 그냥 뭐 이것을 선택하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계속 받아내려고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데이터들, 논문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면 진료 뭐는 사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뭐 원격 진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원격 진료는 뭐 이미 뭐 교육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디지털 치료제라고 전 보거든요. 대면도 아니고 원격도 아니야. 근데 둘의 장점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 가장 검증된 강사가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든 컨텐츠로 한번 딱 그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게 데이터까지 계속 흡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는 게 뭐 대면에서 이걸 줄 수도 있고 원격에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원격 의료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치료제로서 원격 진료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들은 좀 추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설민석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너는 국영수를 봤을 때 이런 학업 성취도가 좀 낮고 이거는 초급자부터 들어야 되고 이건 중급자부터 들어도 될 것 같고 가이드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한 게 저는 의사라고 보는 거고 그것들을 그 처방할 때 사실은 뭐 1타 강사니 뭐 별점이 몇 개니 뭐 그 누적 뭐 합격자가 몇 명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여기선 따지고 들겠지만 그거를 그냥 자발적으로 시장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맡길 수 있는 성격의 또 시장은 아닐 거라 그냥 식약처가 그런 소정의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이 양질의 어떤 컨텐츠들 디지털 치료제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어떤 기준들을 셋업해야 된다 생각인 거고 이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어떤 그 상상을 머릿속에 하고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페어를 딱 보여드리는 순간 페어 이퀄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아킬리 이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그 관념 자체를 사실 지금 각각의 어떤 편한 생각 안에서 정의하고 있으실 텐데 저는 이것도 디지털 치료제라고 봐요. 그 뒷단에 어떤 규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세요. CGM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만 모아놨으면 뭐 소모기 현상 뭐 이런 거 기억도 안 나네. 그런 거 보고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AI로 러닝 시켜가지고 우리가 하이퍼글라이세믹 어택이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이머전시인데 실신하면서 뭐 헤드 트라우마를 입던지 뭐 그러니까 사탕 갖고 다니면서 좀 어지러면 먹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걸 텐데 그걸 3시간 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인간이 연구한 결과 중에 있었나? 디지털로서 이만큼 간 거고 그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반인들한테 이걸 다 권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혈당 발생 예측하는 걸.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뭐 저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을 먹거나 그런 뭐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 뭐 이런 중심으로 내분비과 선생님들이 저 솔루션을 권유하시겠죠. 그리고 그 현상이 이제 혈당을 말씀드렸지만 혈당은 이미 끝난 거고 근데 혈당은 오히려 센서가 조금 부대껴요. 여기다 바늘 꽂고 다니니까 아파서 그거 맨날 소독하기도 힘들고 힘든데 거꾸로 심전도나 혈압을 보시면 삼성 애플이 이미 그냥 편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거꾸로 센서가 먼저 갔어요. 이 센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딱 요거 이게 전 디지털 치료제일 거라고 봐요. 한 몇 년 안에 나올 겁니다. 혈압, 심전도
되다 보면 뭐 부정맥 찾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부정맥 한 몇 명 찾자고 막 몇만 개를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삼성 애플이니까 하는 일이고 뭐 어떤 센서를 쓰던 간에 그 센서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분석해서 그 혈압 심전도 가지고 저 인사이트 그 저기 인공지능이 못 알아낼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심근경색 뭐 고혈압 카디오바스쿨러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 관련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뭐 관련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디지털 치료제가 저 센서를 깨웁니다. 깨워서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겠죠. 그 사람의 어떤 리스크 팩터나 기존의 어떤 처방하기 한 단계까지의 처방의 근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걸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환자 특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다가 일반인구한테 나타나면 사실 노이즈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시그널을 사실 저 사람은 리스크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깔려 있겠죠. 워치에 우리 거에 없어도 의사가 처방해 주셨으니까 선생님이 처방해 줬을 때 저런 메시지를 그냥 던져준다. 근데 저게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다. 30분 뒤에 한다 그랬는데 10분 뒤에 환자가 쓰러져요. 혹은 30분 뒤에 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나 좀 입원시켜달라 그러는데 헛소리하지 말라고 티레하지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요 다시. 뭐 이런 상황.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사실 저 기술이 존재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게 뭐 큰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믿을만하다, 작은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못 쓰겠다 그것도 아니고 안전성, 유효성 당연히 그 부분이 이제 담보돼야지 저 메시지는 의미가 있는 형태로 환자든 의사든 현장에서든 쓸 수 있는 메시지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건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저 기능 저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명의 환자를 구했고 얼마의 그 건보공단 재정을 아꼈는가 뭐 이런 계산일 텐데 조금 매정한 계산이긴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계산이고 사실 제약회사들 여기 제약회사분들 안 계시죠? 제약회사들 신약 계산 가격 계산하는 로직을 보고 전 되게 놀랐어요. 되게 비싼 약들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약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납땜질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하면은 원가 20만 원이니까 그거 5배 곱해서 마케팅비, 유통비, 개발비 쳐서 100만 원에 팝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약은 물병에다가 휘 저어가지고 몇 밀리그램 말아놨다는데 그거 하나에 6억까지 받는 약도 있어요. 네. 그런 약들은 도대체 6억은 누구 입에서 나왔길래 6억이지? 하는데 그게 저거더라고요. 목숨값. 네. 그냥 이 약을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이 살고 얘는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살면서 그 GDP 안에서 솔직히 빚을 내서 그 약을 먹고 살고 자기가 버는 GDP로 조금씩 갚아 나가도 이득인 가격이 시작 가격인 거예요. 신약을 개발해서 독보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가 매길 수 있는 값. 근데 그 회사의 특허가 끝난다든지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어서 경쟁제가 나오면 그거보다 조금 낮아져요. 둘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낮아져요. 그래서 자꾸 신약 개발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건데 결국은 그게 브레이크다운 되고 계속 낮아져서 뭐 어느 시점에 뭘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성은 그렇게 규명되는 거니까 그냥 우선 의미가 있다라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부분에서 특허의 가치, 연구의 가치, 지금 개발한 어떤 노력의 가치도 정해질 거다.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면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너무 그건 제가 볼게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부분을 이해하고서 그 바라봐 주시면 아무래도 그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좀 사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그냥 넉넉히 써도 된다서 그냥 다 써버렸는데 뭐 그냥 더 질문 주셔도 되고요. 조금 말이 길어져서 중간에 졸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질문 주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길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병호 사장님 마이크 마이크 어디 갔어? 이거 노래방 갔나? 노래방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묶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 대표님께서 일단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치료제가 가능할 텐데 이 불면증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경쟁사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사업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불면증이라는 이 BM 아이템을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잠깐 레퍼런스 영국하고 이제 미국 거 불면증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알려주셨었는데 지금 개발하시는 부분이 아까 잠깐 보면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어떤 치료 기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뭔가 차별점이 더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선응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많이 좀 고민하는데 앱을 실제 깔았을 때 그 앱을 얼마나 좀 더 많이 접근을 하고 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그 앱에 녹여져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네. 아까 이제 논문 같은 것들 많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식약처를 저희가 이제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논문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치료 기법, 요법 뭐 이런 것들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 회사만의 아니면 웨트만의 회사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필수적인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불면증을 왜 했냐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그나마 안전해요. 우울증 했다가 환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우울증 치료한다고 처방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뭐 최선의 치료를 한다고 또 뭘 했어요. 근데 뭐 안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안 좋은 일의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불면증은 그래도 처음 저희가 어떤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좀 감당할 만한 부작용들 정도 안에서 뭐 시나리오들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레퍼런스인 거고요. 그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이유를 설득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시약처 입장에서도 저기서도 허가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거거든요. 네. 선례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어랑 같이 하고 막 뭐 계속 뭘 끌어와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앵커 포인트 잡고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만의 뭐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니까 허가해달라. 그들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접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면 나중에 하면 된다. 그 관점이고 마지막은 그냥 수면이라는 영역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축적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다루던 간에 아까 삼성전자 얘기할 때 좀 힌트를 드린 건데 운동 영양 수면이거든요. 운동 영양 수면. 결국 디지털 치료제에서 얘기하는 게 인지 뭐 정신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활동과 영양과 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밑간장처럼 치매 환자를 다룬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골고루 들어갈 거고 그 생각이라 그거에 각각의 영역에 대한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퓨어하게 하나쯤 재료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라 저희가 근감소증 한다고 한 거는 운동이에요. 근감소증만큼
운동이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근감소증 얘기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운동을 보고 한 거고요. 불면증은 수면을 보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섭식장애 합니다 거기. 섭식장애 그쪽은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 그 영양 자체 뭐 DC by DC 룸처럼 입력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상의 현장들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따가 저기 두잉랩 대표님 저희 바이크 타고 계셔가지고 저녁 먹을 때 같이 모실까 싶은 건데 두잉랩이라고 그 음식 찍으면은 그 어떤 음식인지 AI로 인식하는 그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랑도 저희가 지금 같이 영양 쪽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불면증은 그 전체적인 어떤 저의 선택지에서 그냥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선택한 거고요. 네 가지 질문이었는데. 차별점 다른 차별점이요? 저희는 그냥 그 센서들 컨트롤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치료제 자체는 국내향이에요. 슬리피오 썸리스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페어라는 거 얘기하는데 페어 썸리스를 저희가 가져오면은 저희 거랑 페어가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희는 치료제는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두 개 그 저희랑 협력사인데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고, 그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아까 말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들,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서 일조량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만 패키지화해서 다른 치료제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대로 제공하는 협업, 그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차별점은 디지털 바이오마커다. 그냥 불면증 하나에 목숨 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불면증을 통해서 얻는 그들이 얻지 못한 어떤 경험적인 그 자산들이 저희의 앞으로 불면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널리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 아닐까. 그 아까 특허도 보시면은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입니다 사실은. 네. 딱 뭐 침대 그림 있고 손목에 워치 그림 있고 뭐 있잖아요.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예요. 디지털 치료제 자체는 특허가 안 됩니다. 네, 그 아까 그 세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연구 성과들을 저희가 뭐 샀다. 근데 샀다라고 했을 때 샀다라는 비용을 지불한 정확한 그 프로덕트는 저 특허고요. 연구 성과를 어떻게 삽니까? 1저자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는 연구인데 그 연구를 진행한 어떤 교수님들, 연구실과의 어떤 협업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페어도 되게 놀라운 게 페어랑 같이 어떤 파이프라인들,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교수님들 학회 같은 데서 좀 만나요. 그러면 너 페어랑 하는 거기 교수 그 사람 아니냐? 맞대요. 너 페어랑 언제부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페어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었대. 페어 멤버들을 구성한 그 멤버들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걸로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또 새로 저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 이은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연구까지 해서 저희랑 제품 만들었다고 치면 그 제품이 워치랑 뭐랑 다 연동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조량과 불면증 환자의 그 수면 퀄리티 효율의 관계 이런 연구 하시는 건 되게 쉬운 일일 거거든요. 되게 일조량 데이터 모아놨고 수면 효율 같은 건 끊임없이 측정할 텐데 그것들이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었는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혼자 다뤄놓고서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거고. 결국은 아카데미아와 이 실제로 이게 프로덕트가 움직이는 리얼 월드가 그런 출시 후에도 계속 인터랙션 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좋은 판매나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원 특허 발명자로서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뭐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또 분명히 뭐 이렇게 성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들이 있겠죠? 있어야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 마지막 질문은 수능부를 위해서 앱에 특별히 뭔가를 또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그래서 아까 스마일 게이트 저희 주주 넣은 게 그 게임 회사를 실제로 저희가 외주를 쓰려고 지금 레디를 시켜보고 있어요. 네,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어떤 퀄리티 매니지먼트나 그러니까 외부 팀과의 협업을 저희는 꺼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개발이라고 해놨지만 그 개발조차도 저는 다른 팀으로 치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 거라 저희가 기획도 다 하고 뭐 뒷단에 어떤 임상도 하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게임 개발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해보는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의사가 우선 처방했고 실제로 다음 진료까지 이걸 잘 썼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때문에라도 환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다른 앱보다는 좀 더 쓸 거라는 기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전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서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셋에 룰렛을 돌립니다. 그래서 잘 하면은 그 마약 중독 환자들이 실제로 캐비넷 이렇게 해놓고서 마약 잘 끊고서 생활식 잘 지키고 오면은 장영철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캐비넷 열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실제 리워드를 준대요. 보상을. 근데 그걸 이제 버추얼로 한다는 형태로 뭐 도박 아니야 싶은데 그거를 그냥 진지하게 그렇게 FDA에다가 글로 싹 정리해 놓으면 치료 모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30만 원까지인가? 스타벅스랑 아마존 상품권이 그냥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냥 끊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그냥 진짜 중독 환자들의 그 지독한 어떤 그 중독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CBT 치료를 어떻게든 입에 우겨 넣기 위해서 뭐 게임 같지도 않지만 게임의 요소들을 그런 식으로 막 쓴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상향하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게임이라고 해서 되게 막 다른 세상의 어떤 물건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앱은 개발자 2명과 디자이너 1명이 개발한다고 하면 게임은 개발자 2명과 디자이너 한 10명이 개발하는 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캐릭터화가 되고 어떤 미션을 주는 게 퀘스트라고 불리고 뭐 그것을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는 게 또 미션을 달성했다라는 식으로 불리는 것 뿐이지 뭐 그냥 누가 나와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다음 네가 갈 동굴은 용이 나올 거고 뭐 가서 뭘 싸워야 되고 하는 게 의사가 말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담는 그릇이 좀 이렇게 좀 더 화려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기능적 요소들만 추출해 놓고 보면 그 게임의 틀을 뒤집어 쓰는 형태대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용이 아니라 가운 입은 뭐 저기 아바타가 나와도 되고 하는 거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라 저도 지금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아까 그 슬리피오는 수면 일지를 쓰는 거가 굉장히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쓴다고 하셨잖아요. 불편하실 것 같고 당연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다시피 그 수면이든 뭐든 그 데일리 로그 아니면 뭐 그 일지 쓰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CBT에서 그러면은 그 필러에서는 안 써요? 수면 일지를? 써요. 우선 쓰고 쓰면서 임상은 돌아가는데 쓰는 와중에 뒤에서 저희가 센서를 그냥 켜놓는 거예요. 서로 코릴레이션 보려고요. 그러니까 수면 일지를 써서 그러니까 참값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써왔던 인지된 참값과 저희가 새롭게 측정해내는 어떤 그냥 정량 지표라고는 믿고 싶지만 그 안에 노이즈도 있을 거라 그냥 새롭게 우리가 확인해놓은 어떤 값과 안에 코릴레이션 포인트는 잡아내야 저희가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거는 들은 의미를 좀 축소 해석할지 인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서요. 씁니다. 현재로서는. 그
저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쌓는데 액티브 데이터와 패시브 데이터가 이제 구분되는 거가 자꾸 못 쓰게 하면 의미 있고 좋긴 한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패시브 데이터로 만든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좋지도 않고 뭔가 동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임상정보, 그러니까 약 갖고서 뭐 임상시험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동의를 구하고 이게 제한된 딱 허가받은 그 정보가 없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 약관 내지는 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본의 진입 절차 안에 그런 약관 자료들은 이미 있어서 그냥 다른 회사들 거 참고해서 저희도 계속 번역하든 하면서 쓰는데 우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개인정보, 유럽의 개인정보, 특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되게 빡세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보통은 옵트아웃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선택 안 할 자유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게 개인정보 동의의 근간이라 그런 옵션들을 계속 놔두고 그것을 줬을 때 본인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정보 자체의 어떤 소스나 유통의 근거는 마이데이터예요. 이게 마이데이터를 설명드려야 되는 게 교수님 마무리하려고 나오셨는데 저기 네네네 마이데이터가 지금 금융 쪽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애들이 금융사, 카드사, 은행, 보험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받아가지고 너의 자산 총액은 얼마고 너의 지금 앞으로의 이런 보험 상품을 너는 가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기관의 그 데이터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데이터를 돌려주잖아요. 의료도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저는 의미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그 사람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이전에도 왔기 때문에 내일 또 올 거다? 보통은 그랬거든요. 차트가 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려고 해도 되게 불편하게 진료 기록부 출력하고 이러니까 안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디지털라이즈 하고 다 클라우드화 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이제 병원별로 제각각 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하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본인한테 끌어들이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 이제 남는 시대로 이제 가는 거라 그거를 금융사한테 제공하면 파이낸셜 플래닝을 받는 거고 병원한테 제공하면은 그냥 메디컬 플래닝을 받는 거지. 네, 저 별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결제 데이터도 제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결제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뱅크샐러드랑 저희랑 같이 보는 거예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토스 뱅크샐러드는 금융하는 애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쓰는 결제 패턴 안에서 라이프 프로그가 이미 들어있고 근데 그걸 그 관점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 정신과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떠가지고 결제 양이 늘어나든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떤 무드에 대한 클루들도 거기에 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원 입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고 걔네들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랬지만 그걸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서 하나의 어떤 슈퍼 코어트를 만드는 작업. 후양적인 개념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쌓여왔던 것들을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만 다르게 이제 해석해서 그 주인한테 돌려줬을 때 코어트로서 쫙 그냥 한번 정렬시켜내는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일 거고 그거를 사실 이 디지털 치료의 개념에서도 저는 간과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동의를 얻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력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